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들은 똘똘하고 애교가 많아서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며칠 전 아이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열렸어요. 물론 저도 다른 부모들처럼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들을 보러 갔죠. 그런데 아들은 지 아빠를 닮았는지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아들은 동요 독차 무대에서 섰답니다.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아들을 보며 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얻기까지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꿈이었겠어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순탄치 못했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삶이 버거운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사연을 썰맘 채널에서 함께 하시고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고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작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보육원에 오는 아이 중에는 그래도 부모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애들도 있었어요. 대개 생활이 어려워 맡겨지는 아이들이 그렇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는 게 없었네요. 그래도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라 사이도 좋았고 원장님도 잔소리가 심하긴 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잔소리도 애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곳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진정한 홀로서기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공부를 곧잘 해서 대학에 가라는 건의도 받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꿈은 접어야 했어요. 아침에는 택배 포장 일을 하고 점심부터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자를 하나 알게 됐어요. 식당 위층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자였죠. 점심때 밥을 배달해주러 올라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는 남자였네요. 그렇게 안면에 든 저희는 오감에 만나다가 술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도 사정이 좋지 않아 마땅한 거처가 없는 상태더군요. 저희는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음 붙일 곳 없는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 남자에게 금방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그래서 남자는 제 월세방에 가방 하나 딸랑 들고 들어와 살림을 시작했네요. 그런데 저는 외롭게 살았던 만큼 가족을 원했고 동거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이에 조금은 거리낄 법도 한데 남자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도 어엿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먹고 싶다는 건 한밤중에도 사다 줄 만큼 저를 아껴줬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해 팔베개를 해주며 노래도 불러주었죠.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해서 그동안의 힘든 삶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네요. 그렇게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날들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구장에서 사람이 내려와 저희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시간까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 봐요. 당구장 사장님이 왜 출근 안 하냐고 난리 났어. 어서 일어나서 출근해. 아하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나 고기 건들 거야. 하루 종일 부려먹고 월급은 쥐꼬리에 노예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뭐? 그럼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본 거야? 이제 알아봐야지. 근데 일단 잠 좀 더 자고. 나 매일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로가 너무 쌓였어. 자기도 나 좀 놔두고 나가. 그리고 오랜만에 고기 좀 먹게 올 때 삼겹살 사와.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완둔 남편은 말과는 다르게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매일 집에서 만화책이나 빌려보며 놀기를 수개월째.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죠. 민수 씨,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취직한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 소식이 없어? 낮에 이 거리 찾으러는 다녀보는 거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청소라도 좀 하면 안 돼요? 온 집안에 과자 봉지랑 이게 다 뭐야? 아이, 너 지금 남편 돈 못 번다고 구박하는 거냐? 야, 이게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바가지구나. 너 그러다가 내일은 뽀글뽀글 파마머리도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냐? 결혼했다고 아줌마 흉내 내지 말고 가서 서방 밥이나 차려와. 매일 김치찌개만 먹게 지겨우니까 뭐 생선이라도 좀 구워보라고. 우리 월세랑 공과금 내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게다가 자기가 지난달에 헬스장 다닌다고 1년 비용을 한꺼번에 결제했잖아. 그거 해놓고 몇 번이나 갔어요? 당분간 반찬에 쓸 돈 없어. 김치볶음밥 해줄게요. 김치 맛있게 익었잖아. 아, 또 김치 타령은. 그만해. 김치 소리만 들어도 토할 것 같으니까. 그러더니 제 주머니를 뒤져 돈을 챙기더니 쌩하니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퇴근해보니 남편은 온 집안에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놓고 또 일하러 나갔네요. 남편이 놀고 있으니 저라도 더 벌어야 했죠. 그래서 야간에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어요. 그래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게으르고 사치스러웠답니다. 게다가 운동화를 좋아하는 남편은 한정판 모델이라고만 하면 아무리 비싸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월세 내려고 모아놓은 돈을 홀랑 들고 가 50만 원이 넘는 중고 운동화를 사왔더군요. 저는 당연히 화를 냈고 남편은 또 버릇처럼 틱하니 나가버렸네요.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면 또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흘이 지나자 더는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라도 가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과 어울리던 당구장 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남편이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간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네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의 초문을 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만나기 이전에 서울에서 살고 있었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그 주소로 찾아가 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리저리 물어 찾아간 그곳은 서울의 유명한 부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살았다던 집도 꽤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배를 눌렀어요. 그러자 중년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안에서는 별 기척이 없었습니다. 역시 헛걸음이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렸죠.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웅장한 규모의 저택을 보자 갑자기 주눅이 들었네요. 하지만 남편을 찾으러 간 것이니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아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를 상대하던 사람은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더군요. 이 집에 아들이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총각이던데. 이상하네. 이름은 맞는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 한참만에야 돌아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저기 거실에서 기다려봐요. 사모님이 나오실 테니까.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노년의 여성이 저에게 다가오며 말을 걸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저희 남편의 어머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 우리 민수랑 어떤 사이라고? 저는 민수 씨의 안사람입니다. 민수 씨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서 찾으러 왔어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결혼을 하다니. 사람을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우리 민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틀림없어요. 정민수, 여기 이 처분을 보고 저랑 결혼하기 전 주소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 민수 주민번호가 맞는데 정말 우리 민수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 설마 결혼은 아니고 동거나 좀 한 걸 가지고 이러는 거지? 아니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도 가져왔어요. 저희는 엄연히 법적인 부부예요. 그러자 노년의 여인은 남편과 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며 아연실색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 이 정신 나간 놈이 시아버지 하시면 경을 치려고 작정을 했네. 이봐요. 난 이 결혼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장 혼인 취소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증인 세우고 혼인신고해서 6개월도 넘게 산 부부예요. 갑자기 혼인 취소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 부모가 모르는 결혼도 있어요? 아가씨 부모님은 이런 결혼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이 미친 자식이. 외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온갖 속을 썩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가출했다가 코아랑 결혼을 하고 돌아와? 아우, 내가 미쳐 정말. 그러더니 바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제가 오매불망 찾던 남편이 골프백을 메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오늘 나 골프 간다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불러요? 골프 치고 와인 마시러 가기로 했는데. 너 이 자식, 이런 짓에 저질러 놓고 지금 골프나 치고 있을 때야. 네 아버지 아시면 어쩌려 그래? 아, 또 뭘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순간 인상 쓰던 남편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주춤거리며 말했어요.
너,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민수 씨, 자기가 너무 안 들어오길래 예전 주소지 찾아서 왔어요. 어서 집에 가요.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그 집에 왜 가? 나보고 또 김치 쪼가리나 뜯어먹으면서 살란 말이야. 난 못해. 알고 보니 남편은 부잣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남편의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외국 대학에 가기 싫었던 남편은 부모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다 당구장에 취직해 절 만났던 거죠. 남편은 그렇게 부모와 절연하고 저와 살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 편하게만 살던 사람이라 그 버릇을 버리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고에 찌들자 저를 버리고 혼자 본가에 돌아와 청각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멀쩡히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말이죠. 정말 대책 없는 남자더군요. 남편은 미처 제가 찾아갈 줄은 몰랐는지 적잖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수경아, 일단 나가자. 우리 아버지 오시면 너랑 나랑 길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어딜 간다 그래요. 여기 어머님도 계시는데. 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네가 우리 엄마한테 인사를 왜 해? 어차피 다시 볼 일 없으니까 인사드릴 필요 없어. 어서 나와.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제 팔을 잡아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많이 닮은 노년의 신사가 집 안으로 들어오다 저희와 딱 마주쳐버렸네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제 시아버지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넌 다 저녁 때 어딜 또 가는 거야? 그리고 저 아가씨는 누구냐? 친구예요. 뭘 좀 물어보려 왔다가 이제 가는 길이라 데려다주고 오려고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근데 넌 왜 그렇게 서두르고 저 아가씨는 왜 눈물이 그렁그렁해? 무슨 일인지 들어보게 데리고 들어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뭘 애한테까지 신경을 쓰세요. 제가 빨리 데려다주고 오면 되는데. 여러 말 시키지 말고 어서 데리고 오지 못해? 아버지의 격양된 목소리야 남편은 잔뜩 주눅이 들었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끌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에 시어머니도 앉아보자 못하시더니 다시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향해 물으셨네요. 아가씨가 말해봐요. 우리 집엔 무슨 일이지? 민수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야? 저는 민수 씨의 안사람입니다. 저희는 몇 개월 전에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예요. 비록 씨는 못 올렸지만 이렇게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민수 씨가 열흘 전에 집을 나가서 제가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얼굴이 사색이 돼요. 갑자기 아들의 뺨을 내리치셨어요. 당황한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노여움은 그 정도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흠씬 두들겨 맞은 남편은 눈물을 질질 짜며 저를 원망 어린 표정으로 바라봤네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걱정 말아요. 얘네 이혼시키면 돼요.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큰죄도 아니고. 어려서 철없이 버린 일
부모가 해결해줘야지 어쩌겠어요.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고 도리질하며 말했어요. 이혼이라뇨.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외롭게 자라 이제 가정을 갖게 됐는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이혼이 싫으면 어쩌겠다는 건가?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라면서. 아무리 민수 저게 내놓은 자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결혼을 허락할 것 같아. 부모도 모르게 한 결혼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냐고. 택도 없는 소리 말고 위자료 잘 챙겨줄 테니 이혼하고 아가씨도 아가씨 인생 살아. 저런 놈이랑 계속 살아봐야 답도 없어. 아니요.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혼은 못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민수 씨랑 살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정 그렇게 못 헤어진다면 저 자식 데리고 나가서 살아. 나는 저놈 하나도 보기가 벅찬데 객식구 한 명 더 데리고는 못 사니까.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말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 나가란 말씀만 하지 마세요. 저 정말 더는 그렇게 하루도 못 살아요. 방에서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온 집안에 김치 냄새가 찌들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터뜨리고 시아버지는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두 분에게 절대로 이혼은 못하겠다고 매달렸죠.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시던 시아버지가 저를 향해 물었어요. 아가씨, 정말 민수랑 살 수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소? 네, 그럼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여기다 쓰게. 우리 민수랑 살다가 10년 안에 후사를 못 보면 네 자료 한 푼 없이 스스로 이혼하고 나가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 싶었습니다. 남들 다 가지는 애 나라고 못 가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각서를 쓰고 서명도 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 제안을 따르는 일 말고는 다른 선택지도 없었네요. 남편이 죽어도 저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지 않으려면 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남편도 차갑기만 했어요. 그래도 전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네요. 명절이나 제사는 물론 평소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심지어 온 가족의 외식이나 가족여행에도 저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에 손님이 오기라도 하면 저는 그날 2층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1층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제가 어려서 해외로 유학 간 후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한 부잣집 딸로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한 집안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늘 외로움에 지쳐 월세방을 전전했었는데 훈기가 드는 집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진 구박에도 불구하고 애써 즐거운 척 9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냈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냉담함도 시부모님의 무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집살이 10년이 다가올수록 저는 걱정이 커져만 갔어요. 바로 아버님과 각서가 됐으며 했던 약속 때문이었죠. 10년이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 약속 말입니다. 몇 달 후면 약속했던 10년이 되어가는데 저에게는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각서를 쓸 때만 해도 별 걱정이 없었는데 말이죠. 한 번은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말을 꺼냈다가 면박만 당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아이를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남편이 시부모님과 긴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나섰어요. 물론 저는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유럽을 돌고 캐나다에 있는 큰아버님 댁에서 몇 달 지내다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연로하신 아버님이 은퇴하신 후였거든요. 남편은 변변히 하는 일 없이 시아버지의 건물이나 관리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전 온 가족을 배웅하고 썰로만 집에 혼자 남게 됐어요. 그나마 집안일을 봐주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었죠. 저는 헛헛한 마음을 아주머니에게 기대며 같이 밥도 비벼 먹고 웃으며 집안일을 했어요. 밤이 되면 혼자 남아 외롭긴 했지만 가족들의 눈총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전에 없이 잠이 쏟아졌습니다. 자고 또 자도 계속 몽롱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는 저를 보며 도우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기 혹시 병원에 한번 가봤어?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뇨? 뭐가요? 요즘 자꾸 졸리다며. 그리고 먹기도 엄청 먹는 것 같아. 산부인과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네? 산부인과요? 왜요? 왜라니? 유부녀가 잠이 쏟아지고 밥 많이 먹고 그리고 얼굴도 푸석해 보이는 게 내가 보기엔 딱 임신이야. 아주머니, 저희 사정 다 아시면서 결혼 10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지금 임신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동생도 결혼하고 8년 만에 애 낳더니 다음에 또 가져서 지금 아들만 둘이야. 그게 그렇게 안 되더니 또 되려니까 갑자기 생기더라고. 그러지 말고 한번 가봐. 혹시 알아? 언제가 마지막 달벌이였어? 제가 좀 불규칙해서요. 사실 언제가 마지막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머나, 애 기다린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무심해? 내일 당장 가봐. 아니다. 지금 가봐. 이건 내가 치울 테니까. 아직 문 안 닫았겠네. 저는 그렇게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등 떠밀려 산부인과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안고 돌아왔죠. 제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마치 자신의 딸이 임신한 것 마냥 기뻐해지셨네요. 아유, 거봐. 내 눈이 정확하다니까. 축하해.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또 어딨어. 어른들이 하시면 당장 귀국한다고 난리시겠네. 아유, 장하다, 장해. 그래, 몇 개월이나 된 거래? 벌써 3개월이 넘었다네요. 저는 입덕도 없고 이런 일을 말해줄 친정엄마도 안 계셔서 정말 몰랐어요. 뭐? 3개월?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내가 내일 출근하면서 창 좀 파올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싹 다 말해. 어서. 저는 엄마가 된다는 사실도 얼떨더라고. 아주머니의 축하도 고마워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주머니는 맛깔나는 음식들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남편에게 전화하라고 했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기쁜 소식이니 직접 만나서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금질거리는 입을 꼭 다물며 석 달이 다르도록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땐 저는 이미 배가 나올 대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시부모님과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저를 보며 기뻐할 남편을 떠올리며 들떴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저의 부푼 배를 본 남편은 기겁하고 시부모님의 낯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지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죠. 그런데 아버님이 제 배를 가리키며 갑자기 소리 지르셨어요. 너 이 요망한 어디서 남산만한 배를 흔들고 우리 집에 버티고 있어. 썩 나가지 못해?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민수 씨 아이 임신했어요. 그렇게 기다리시던 손주라고요. 네가 아무리 맘에 안 들어도 그동안 사는 걸 보고 내가 그래도 빈손으로 내보내진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어디서 이런 망측한 짓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본수가 있지. 10년이나 데리고 산 시부모 앞에서 어디 그런 더러운 시를 내 손주라고 캐시잡을 부려.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시끄럽다. 역시 뿌리를 모르는 것은 티가 나는 법이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도 모르는 천의 고아 주제. 감히 더러운 시를 임신해서 뭐. 그리고는 우리 앞에서 낯짝도둑 없게 어떻게 손주 타령을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버님, 10년 안에 아이 가지라고 하시더니 수왕하시던 아이가 생겼는데 나가라뇨.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서 저를 호통치셨어요. 끌려나가기 싫거든. 네 말로 조용히 나가. 더러운 것.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아무렇게나 싼 짐가방을 들고 내려와 저를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거의 만삭이 몸으로 실에게서 쫓겨나야 했죠.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고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동거리다 그냥 돌아서야 했네요. 뱃속 아기가 걱정되어 계속 밖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다시 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험악한 표정으로 나타나 제게 서류를 하나 내밀었어요. 바로 이혼서류였네요. 황당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말하더군요. 네가 아무리 고아여도 난 네가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역시 우리 부모님 눈이 틀림없구나. 참말 말고 이혼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이 못 가지면 나가라더니 멀쩡히 임신한 사람을 왜 길바닥에 내쳐? 이유라도 알려줘야지. 너 참 뻔뻔하구나. 그래, 내가 말해줄게. 나 불임이야. 중학교 때 말 타다가 떨어져 부딪히는 바람에 고환염을 심하게 앓았어. 지난 10년간 왜 애가 안 생겼는지 알겠지. 근데 갑자기 네가 이렇게 임신을 했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설마 그것도 내가 설명해줘야 돼?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말에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며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지금 부정한 짓이라도 저질렀단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랑 뒹굴었던 그 애새끼 애비한테 물어야지. 그럼
당신도 아버님도 애가 알생될 걸 알고 나한테 그런 각서를 쓰게 한 거야. 어차피 처음부터 날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핑계가 필요해서 그래서 나한테 그런 약속을 시킨 거야? 그리고는 지금 내가 임신을 하니까 엄한 애를 가졌다고 내쫓은 거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뻔뻔하게. 그래, 알았어. 이혼해. 10년을 한결같이 그 집에서 날 가족으로 인정하길 바랬는데 그런 나한테 이런 짓 하는 사람들 나도 필요 없어. 나도 다시는 당신 애들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찾아오지 마. 알겠어? 웃기는 소리. 내가 널 왜 찾아봐? 얼굴만 봐도 더럽고 역겨운데. 저는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남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결국 직업소개소에 부탁해 남들보다 돈을 반만 받으며 건물 청소를 하게 됐네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만삭의 임산부를 써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비록 보수는 적었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야 아이와 살 거처도 마련하고 출산할 때 병원비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맡은 건물은 5층짜리 꼬마 빌딩이었어요. 1층에는 인쇄소와 미용실이 있었고 그 위로는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었죠. 고픈 배를 안고 새벽 청소를 하는 저를 보며 직원들은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층에서 청소를 하는데 심상치 않은 통증이 찾아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게 산통이라는 걸 느꼈지만 걸어서 택시를 타기는 힘든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그때 인쇄소 사장님이 출근하다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달려와 물으셨죠. 이봐요, 왜 그래요? 설마 산통이라도 온 거요? 아, 이리로 어쩐다. 일어설 수 있겠어요? 여기 날 좀 잡고 일어나 봐요. 좋은 망감엔 응급실이 있으니 그리로 가봅시다. 힘을 좀 내요. 그 사장님은 평소에도 저를 안쓰러워하며 야쿠르트를 하나씩 나눠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사장님에게 의지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쁜 아들을 품에 안게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사장님이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며 제가 무사히 출산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저는 병실에 들어서 사장님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절 바라보시며 이상한 걸 물으셨어요. 아까 보니까 목에 큰 점이 있던데 내가 아는 사람이랑 같아서 말이야. 혹시 이름이 본명이에요? 사실 전 고아예요. 그래서 이름만 기억하고 성은 몰랐어요. 지금 성은 저희 원장 선생님 성을 따른 거고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럼 이름이 수렴이는 맞는 거요. 틀림없어요. 네. 어려서 사람들이 저를 수경이라고 불렀던 것만 기억했어요. 저게 태어나거든. 나랑 어디 좀 가볼 수 있겠어요? 사실 내가 잃어버린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수경이한테도 목에 별처럼 생긴 점이 있었거든. 신기하게 생겨서 보는 사람마다 웃곤 했어요. 근데 지혜미가 죽던 날 애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옆집 중학생을 시켜서 할머니한테 보냈는데 그만 애를 잃어버린 거야. 나는 성이 오가요. 우리 딸은 오수경이었어.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소? 아, 글쎄요. 너무 어릴 때라 그런지 저는 이름 말곤. 그래, 아닐 수도 있지. 뭐 목에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랑 검사를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때까지 아이를 낳느라 힘이 빠졌던 전 사장님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 간절한 눈빛에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실 아기 엄마를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어요. 죽은 애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름도 같은 시경이고 목덜미에 그런 점이 있으니 혹시나 하고 말이야. 그때부터 갑자기 제 심장도 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딸과 제가 또래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결 모양의 점은 흔치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전 아이를 안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 고민하다 다시 여관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산후조리를 잘해야지 여관이 말이 되나. 내가 마누라 시켜서 조리원을 좀 알아봤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시설도 깨끗하고 좋다고 하니 그리로 갑시다. 그리고 가다가 나랑 전에 말한 검사도 좀 받아보고. 아니에요. 전에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괜찮습니다. 제가 아직 따님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우리 딸도 애기 엄마처럼 어딘가에서 애를 낳았을지도 모를 일이지. 내가 이렇게 애기 엄마한테 잘해주면 어딘가에서 우리 딸도 따뜻하게 잘 살 것만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 늙은이 부탁이라 생각하고 같이 갑시다. 저는 차마 그 간절한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이 안내해준 곳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유전자 검사를 먼저 받게 됐죠. 그리고 며칠 후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있을 때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은 들뜬 목소리로 믿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수경아, 너는 틀림없는 오수경이야. 네, 손주 보러 당장 갈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는 사장님, 아니 저희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함께 조리원 면회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와 저를 안으면서 다시 제 목덜미를 보고는 오열하셨어요. 그렇지. 이렇게 신기한 점이 또 있을 리가 없어. 수경아, 애비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우리 딸. 그러자 저도 의도하지 않은 눈물이 솟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워 기쁨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정체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그런 저를 보며 새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 사람 평생 소원이 잃어버린 큰딸 찾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딸이랑 손자를 한꺼번에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애 낳을 때 말을 듣고도 설마 했는데 세상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대충 들어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제 여기서 나가면 집에 가서
아버지랑 동생들이랑 편하게 살면 돼요. 이 사람이 딸 잃어버린 죄인이라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나 몰라요. 내가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게 생겼거든. 진짜 내 딸 찾은 기분이네요. 애 낳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네요. 저는 조리원을 나와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제 친모가 돌아가시고 4년 만에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새어머니에게도 저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재혼해서 딸 둘을 낳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에게는 갑자기 동생이 셋이나 생기긴 했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을 외롭게 살다 가족이 갖고 싶어 시댁의 구박을 참아내며 살았죠. 그러다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쓰고 만삭의 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나고 동생들도 얻게 될 줄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심지어는 영원한 제 편이라 분신인 아들도 얻게 됐죠.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늘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자 아버지를 도와 인쇄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청소하던 그 인쇄소 건물이 아버지의 건물이더라고요. 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도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친손주처럼 예뻐하며 키워주셨죠. 게다가 동생들도 모두 반듯하게 자랐더군요. 두 여동생은 회사가 끝나면 앞다퉈 퇴근해서 저희 아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둘이 경쟁이라도 하듯 아이의 옷과 인형을 사들고 퇴근해서 어머니께 핀잔을 듣기도 했네요. 저는 그때 인생에서 가장 꿀같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인연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복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날 저는 동생들과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아이의 모자를 사자고 조르는 동생들 때문에 나간 것이었죠. 저희는 한참 쇼핑을 하고 목을 추릴 겸 백화점 안에 있는 커피숍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때 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토끼 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더군요. 얘가 그 아이냐?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다급하게 아이를 안아대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반가운 사이가 아닐 텐데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너 정말 혹시 우리 민수 아들을 낳은 거냐? 아, 그래?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 민수 씨랑 상관없는 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 마시고 가시라고요. 이럴 수는 없어. 우리 민수 애기 때랑 완전 반박이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애들 얼굴이 다 비슷하죠. 쓸데없는 생각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다급하게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서둘러 짐가방을 들고 따라 나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절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앞을 막아서며 다급하게 소리쳤거든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급해? 잠깐 기다려봐. 애 얼굴 좀 타시고 자니까 그러네. 저희가 실랑이를 벌이자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원망 어린 말투로 시어머니를 향해 외쳤네요. 왜 이러세요? 애 놀래잖아요. 사람 부르기 전에 가던 길이나 가세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이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떼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자스러질 듯 울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밀치며 돌아섰어요. 그러자 제 귀로 듣기 싫은 어머님의 외침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너야말로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또 파해할 일이 있을 거야. 두고 봐라. 저는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며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네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다시 시댁 식구들과 대면해야 했거든요. 그것도 바로 법정에서 말이죠. 아이가 남편의 아들인 것을 확신한 시어머니가 머리카락으로 친자범사를 했던 겁니다. 남편은 어릴 적 불임 판정을 받았지만 희박한 확률을 이기고 제가 기적적인 임신을 했던 것이죠.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며 저를 몰아세우던 시부모님과 남편은 뻔뻔하게도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죠. 아버지가 선임해준 변호사가 제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를 키울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도 증명해 주었네요. 사실 아버지는 인쇄소범물 말고도 몇 개의 상가가 더 있었고 그것들을 자식들에게 하나씩 증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매달 임대료를 받는 어엿한 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흥분을 멈추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당하기도 했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인정에 호소하더라고요. 그 콧대 높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그때는 정말 민수애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었어. 그래서 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백화점에서 우리 손자 처음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 어쩜 그렇게 지아빠 부모빵인지. 제발 노염 풀고 애를 우리한테 보내다오. 넌 이제 부모도 찾고 동생들도 만나 잘 살고 있잖니. 사실 너야 새 인생 찾아서 애를 또 낳아도 되지만 우리 민수는 이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그러니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난 요새 애가 눈에 밟혀서 잠도 잘 못 잔다. 여보, 시경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네가 무릎 꿇으라면 꿇고 죽으라면 죽는 신임거 할게. 그러니 제발 애는 우리가 키우게 해줘. 정 애랑 못 헤어지겠으면 우리 재결합하자. 사실 나 당신 그렇게 내친 것도 다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그렇게 흥분을 했겠어. 다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화를 냈던 거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어요. 두 번만 좋아했다가는 아주 사람 잡겠구나. 나 그때 만삭이었어. 아무리 네가 불임인 줄 알았다고 해도 나랑 10년이 넘게 살았으면 그런 의심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내쳐놓고 한 번을 궁금해하지도 않더니 자기 아들 같으니까 이제야 나타나서 뭐가 어쩌고 어째 애를 줘 재결합을 해.
에라이, 너 같은 놈은 평생 애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아빠 노릇이야. 알겠어? 그렇게 저는 이런 지하의 시댁 사람들을 내치고 돌아섰답니다. 물론 아이의 양육권이 저에게 주어지며 남편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생기긴 했었어요. 하지만 처음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시아버지는 완력으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문제 삼았고 법원 역시 면접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했네요. 그래서 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양쪽 부모 사이에 신뢰가 구축된 뒤에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국 과한 욕심을 부리던 시무와 남편은 오히려 아이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물론 나중에 아이가 자라 자기 아버지를 만나려 한다면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제발 그때까지 남편과 시부모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행복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매일의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믿지 못하고 만사기 상태로 내쫓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에 합당한 벌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댓글로 사연자님께 힘을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